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게 될 신동석입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사 1급 OT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이 수업 자체는 사실은 사회복지사 2급 이미 따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내용은 다 숙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점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길게 해서 막 1년, 6개월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 2-3개월 내에 짧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주요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처음 시험 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구성 및 과목이 있습니다. 시험의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시험 과목은 총 3과목으로 합니다. 이 3과목이라고 한 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줬어요. 3과목이라고. 우리는 8과목이라고 생각하시죠? 8과목이라는 게 저희 여기서는 8 영역 과목이라고 하지만 여기 시험 볼 때는 1, 2, 3 교시를 1과목, 2과목, 3과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제 수는 총 200문제. 배점은 한 문제당 1점씩 배점을 하고 총점 200점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 다른 국가 시험하고 다르게 오지선다형으로 나옵니다. 그거 왜냐면 국가 전문 자격증이라 그래요. 전문 자격증들은 오지선당으로 나오고요. 기술 자격증은 사지선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전문 시험은 한 문제당 1분을 줘요. 기술 시험은 한 문제당 1분 30초 줍니다. 기술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고 1 년에 3번 시험 보니까 여유가 상당히 좀 있긴 한데 전문 자격증은 1 년에 한 번씩 시험 보니까 쪼끔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험 관련돼서 법령은 당해 시험 기준일로 해 가지고 자 기준일 예를 들어서 뭐 1월 6일 날 시험 본다. 그러면 1월 6 일에 시행 중인 법령은 법률 플러스 시행령 더 나아가서 시행 규칙까지도 법령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다 넣는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법률에서 거의 나오고요. 요 내용은 틀려 달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까지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 많은 법이 있는데. 거기서 시사성 있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좀 틀려 달라는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만 좀 숙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서 요 글씨 쳐서 들어가시면 현재 시행 중인 법률하고 개정 내용이 쭉 다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 번씩 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두 번째 보시면 합격 예정자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 과목 1 교시, 2 교시는 40% 이상 받고 전 과목 60%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예를 들어서 1 과목이 인행사하고 그다음 사회복지 조사론인데 인행사 한 문제 맞았어요. 그리고 조사로는 24 문제 맞았어요. 그러면 25 문제 맞은 거죠. 그러면 40% 이상 맞은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요. 여러분들은 기존에 배운 것처럼 뭐 인행사 20문제, 25문제 중에 최소한 15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문제 맞춰도 돼요. 근데 조사론에서 24문제 맞추면 25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40점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락 면에서 넘어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과목이 빵점 맞을 일은 없겠죠, 솔직히. 막 찍어도 최소한 20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실천 기술론 같은 경우 한 문제 맞고 실천론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24문제씩 맞았다. 그러면 그것도 과락이 넘어가요. 초과됐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40% 이상 되면 과락은 아니다. 그래서 과락되는 경우 거의 없다. 전체적으로 120문제 맞추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욕심부려서 200문제 맞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200점 못 맞습니다. 왜? 시간적 제약이 있고 제가 가르치지 않은 내용, 현재 시행되는 지역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 문제인데요. 그런 거 못 맞춰요. 그래서 200점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한 140에서
160문제 정도만 맞으면 되겠다. 200점 무리입니다. 180점 무리예요.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필요 없고 지금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한 140점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70점이니까 합격이에요. 자, 문제당 1분씩 소요되는데 요 실질적인 내용이죠. 답안지 마킹 시간 제외하면 실제 한 문제당 50초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돼요. 마킹할 때 10분 걸려요. 나중에 그 컴퓨터 사인펜으로 마킹할 때 그거 좀 빼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상 10월 2주차에 시행 공고 몇 월 며칠 날 시험 봅니다 하고 10월 2주차에 공고가 뜨고요. 12월 1주차에 원서 접수합니다. 그리고 차년도 내년이죠. 내년도 1월 2주차에 시험을 보는데 보고 차년도 3월 2주차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하나씩 또 설명드리자면 원서 접수할 때 아침에 일찍 하셔야 돼요. 여유 있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처음 원서 접수하시는 분들 당황스럽겠지만 원서 접수한다고 컴퓨터 클릭하잖아요. 한 30분 기다리셔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도 그날 동시에 접속을 해서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접속 몇 명 접속되어 있으니까 몇 분 기다리세요 하고 10분, 20분 쭉 뜹니다. 열심히 로그인해서 들어갔더니 뭐 하나 입력하래요. 입력했더니 또 10분, 20분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원서 접수할 때 1시간 정도 걸려요. 뭐 사전 입력 시간 그래서 인적사항 넣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더라도 실제 원서 접수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침에 뭐 9시에 개설해 줄지 10시에 문 열어줄지 모르겠지만 문 연다고 하면 그때 땅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 여유 있게 뭐 야간에 하지 뭐 야간하시면 집 주변에서 시험 못 보십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것도 빈자리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서울에서 뭐 경상도까지 가는 경우 실제 생겨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꼭 지키셔야 되고 합격했다 그래서 자격증 나오는 거 아닙니다. 보시면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주의사항으로 시험 전일 시험장하고 교통편 필요 확인하셔야 되는데 입실하시면 입실했다고 바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의사항 뭐해서 한 20분 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 전일 시험장이 어딘지는 분명히 아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착각해서 클릭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클릭될 수도 있고요. 이름이 비슷한데 다른 구, 다른 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차가 많이 막힐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다 충분히 고려해서 이동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국가기술시험 봤는데 엉뚱한 곳에 봤어요. 당연히 강서니까 강서 폴리텍 대학에서 시험 보겠지라고 클릭했더니 강서 CBT라고 별도로 있더라고요. 엉뚱한 지역 가가지고 시험 봤는데 그 시험장 내가 잘 아는 곳이라니까 막 익숙해가지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장 교통편 확인하시고요. 들어가실 때 전자기기 가져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시험 시작된과 동시에 그 차고 있는 게 걸리면 그냥 시험지 뺏겨요. 무효 처리되고 부정행위자로 해서 몇 년 동안 시험 못 봐요. 국가기술시험은 3년 시험 못 보게 딱 막혀 있습니다. 답안지 마킹할 때 주의사항은 수정 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다. 수정액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씩 갖고 가셔야 되는 이유가 시험 보실 때 교실 하나에 한 곳에 한 30명, 40명 시험 보는데 제가 틀려가지고 빌리려고 그래요. 시험관한테. 다른 사람도 빌리려고 그래요. 마킹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제가 빌리지 못하면 마킹도 못하고 시험관은 시간 딱 끝나면 그냥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수정 테이프는 하나만 가져가시는데 테이프만 가능하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나가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과목. 자, 1교시, 2교시, 3교시가 1과목, 이게 1과목. 한 문제 맞고 24문제 맞아도 된다 그랬죠. 이게 2과목. 꽈락 40점, 이게 3과목 이렇게 됩니다. 교시라고 하는데 과목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시험 시간 뭐 입시를 하는데 30분 동안 주의사항 주고 9시 30분부터 시험 보고 휴식 시간 주고 다시 시험 보고 중식은 줄지 안 줄지 몰라요. 그거는 시행 그 공고를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식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 계속 시행됐거든요.
제가 했을 때는 아침에 가서 밤 6시인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과목당 30문제 시험 볼 때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의 6시인가 다 돼서 어두워질 때 나왔거든요. 이때도 중식 시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중식을 준다 그러면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사첩 반찬 갖고 오셔 가지고 막 도시락 깔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간단히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식사하고 바로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식사는 간단한 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시간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50 문항, 75 문항, 75 문항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건 이제 일반인 기준이고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별도 시간 더 드립니다. 그거는 별도 기준이 있으니까 시행 기준일 날 보시면 시간이 쭉 나와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답안지 예입니다. 요거는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은 오지선다형이라 별도로 이렇게 OMR 카드를 줘요. 국가 기술 자격증은 요즘은 이런 카드 자체가 없어요. 그냥 컴퓨터로 시험 보고 끝냈는데 전문 자격증은 이렇게 시험지를 줍니다. 그 답안지를. 그러면은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필적 다 써야 되고요. 교시, 1교시 뭐 1교시라고 클릭도 해야 되고 A형인지 B형인지 클릭도 하셔야 되고 선택 과목은 없어요, 저희는. 수험 번호 넣으셔야 되고 요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틀려요. 긴장하신 분 한 3-4번 틀려요, 계속. 그때부터 인제 시험 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여기는 수정 테이프 가능하다. 수정 테이프로 나중에 마킹한 거 수정할 수 있다. 테이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기 정확하게 동그라미 쳐 주셔야 되는데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이 좀 희미하다. 그러면 컴퓨터가 못 읽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점수에서 포함이 안 돼요. 나는 맞았는데 생각했지만 나중에 공개 청구해 가지고 보면 답안지에 흐릿해 가지고 컴퓨터가 인식 못 했다.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실 때 컴퓨터용 사인펜도 꼭 확인하셔야 된다. 실험적으로 찍어 봐야 된다. 예. 준비물은 이제 인공 눈물이에요, 이거는. 예, 저같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시험 볼 때 눈이 안 보여요. 계속 눈이 뜨니까 깜빡이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시험 문제 보다 보니까 눈을 안 깜빡여 깜빡이지 않아 가지고 눈이 건조 있어도 인제 한 2교시 보면은 안 보여요, 시험지가. 인공 눈물 가져가셔서 미리 하시면 되고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꼭 2개 정도 챙기시고 연필은 저는 4B 연필 정도 씁니다. 왜냐하면 답안지 체크하고 지우고 나중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쓰고 그래도 애매한 문제 그래도 1번 남았네. 그러면 하나 더 보고 이게 확실한 답이다. 그러면 수정 테이프로 마킹 지우고 다시 마킹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 손목 시계 가능한데 디지털 시계는 안 됩니다. 디지털 시계가 뭐예요? 숫자로 표기되는 시계는 무조건 다 안 돼요. 부정행위로 다 처리해 버립니다. 초로 되는 거는 가능해요. 이렇게 바늘로 되는 거. 시험장에 어 대부분은 시계가 있어요. 근데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고 또 어느 교실에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100% 믿을 수 없으니까 요런 시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앞에 시간 있고 시험관이 20분 전, 10분 전 이렇게 알려줘요. 20분 됐으면 마무리해야겠구나. 10분 전이면 마킹해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그 시험 내는 출제 기준이에요. 보시면 인행사 같은 거 보실까요? 인간 행동과 인간 발달, 사회 환경, 사회복지에 대해서 내겠다. 인간 행동에 대한 주요 이론 내겠다. 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 내겠다. 그다음에 쭉 보시고 기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관한 설명 내겠다. 이게 출제 기준입니다. 정책론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딱 6줄.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교재에서 100%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 안 봤는데.'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시험은.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합격률을 30%에서 40%딱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난이도 조정을 해 가지고 기타 보시면 교재에 없는 내용들 숱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과감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5문제 틀리는 거예요. 뭐 20문제 맞추면 되죠. 그래서 너무 100점 맞는데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출제 기준이 이렇게 모호하니까 시험도 모호하게 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최근 출제 경향을 제가 계속 봤는데 전체적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유는 기존 기출문제 안 봤던 문제들이 나오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거 뭐 다 틀려주면 돼요. 기존에 안 나왔던 문제를 새로 맞춘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모르는 문제다 넘어가시고 푸시면 되고 대체로 난이도가 평이해요. 뭐 한두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내긴 하지만 그런 거 그냥 틀려주면 되고 그다음에 1, 2, 3 과목별로 60%는 되게 이제 과목별로 편리하게 내고 20%는 조금 용어를 애매하게 써 가지고 '이게 맞나?' 하고 애매해서 생각해야 될 거. 그다음에 20%는 기존 교재에서 아예 없던 신출된 새로운 문제 아니면 시사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굳이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찍고 가겠다. 왜? 시간 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시험 보시면 1 분이면 뭐 여유 있지 않아? 한 3분의 2 풀었는데 10분 남았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제 지엽적인 문제라든가 애매모호한 문제, 계산 문제 등을 넣어 가지고 실수를 유발시키는데 그건 거기에 말리지 마시고 그냥 찍고 넘어가라. 나중에 시간 날 때 풀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써 놨죠 제가. 어려운 문제 가장 나중에 시간 여유 갖고 풀고 쉬운 문제 먼저 풀어라. 안 되면 찍어라. 시간이 촉박합니다. 실제 보시면. 그리고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 20%는 큰 합격에 큰 영향 안 미쳐요. 기출 문제에서 이미 다른 내용들이 대부분 계속 나옵니다. 지문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최근 3년 기출 문제는 많이 읽어 보셔야 되고요. 10년까지 보시는데 10년까지 보시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3년 정도 최소 5년까지만 좀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5년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좀 찍으시는 게 어떨까. 10년까지 보시는 건 욕심, 공부 양에 비해서 너무 많다.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8개 영역이라고 해서 뭐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있는데 8개 과목이 있는데 실제로는 내용이 중복돼서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행사 내용이 지역사회복지론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론 내용이 행정론에 아니면 지역사회복지론 아니면 법제론에 나오기도 하고 영역이 서로 중복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8개 과목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6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괜히 8개라도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복되는 대로 다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 6개 과목이라 보시고 여유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 자꾸 드리냐면요. 초반부터 여러분들 기가 죽고요. 어느 출판사는 책이 8권에 기출문제 8권에 그다음에 뭐 핵심 요약 정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라면 한 박스가 책이 와요. 그거 1년 내에 다 못 봐요. 그러니까 짧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기출 이제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요. 인행사 같은 경우 인간 발달의 특징에서부터 이제 피아제 이론까지 나오는데 주로 이론 이제 인본주의나 인지 정신역동 이론에서 많이 나오고요. 요 뒤에 부분 내용은요. 쉽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는 건 여기입니다. 왜 어렵냐? 내용이 헷갈려서 어려워요. 이게 명확히 피아제 이론인지 프로이드 이론인지 그다음에 더 어렵게 내는 경우는 피아제 이론에 이제 아동들의 발달 과제 넣고 특징이 뭔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러 번 읽으시면 무난하게 푸실 수 있고요. 교사론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실생활에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 가지고 어려운데 사실은 쉬운 문제는 되게 쉬워요. 개념만 잘 잡으시면 돼요. 조사연구 윤리는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 그리고 유형 같은 경우는 사회조사 유형 같은 경우 종단, 횡단, 양적이냐 질적이냐 종단, 횡단 구분하는 거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설에 대해서 자주 나오긴 하는데 가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넘어가십시오. 뭐 2문제, 1문제, 2문제 찍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논문을 쓰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논문을 안 쓰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내적 타당도냐, 실험 설계냐. 실험 설계 같은 경우도 이제 단일 사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든가 실천 기술론에 가끔 나와요. 같이 중복돼서. 그래서 요건 단일 사례 설계 같은 경우는 세밀히 좀 아셔야겠다. 나머지는 크게 걱정되는 게 없고 표본 추출 같은 경우 통계 부분도 좀 들어가긴 하는데 통계는 어렵게 안 나오는데 이것도 본인이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개념이 와닿지 않아요. 통계 모르겠다면 찍으십시오.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서베이나 욕구 조사, 그다음에 뭐 기타 뭐 통계 같은 거 나오는데 통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모르면 찍어라. 왜? 한 문제 때문에 두 문제 놓칠 수 있어서 그래요. 요런 것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 과목에서 사회복지 실천론 보시면 뭐 미시냐 젖이나 쭉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사회복지사 전문 윤리 기준이 있죠. 요거는 조사론에서의 윤리 기준과 사회복지사 전문 윤리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 개념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도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역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연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또 행정론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점에 대해서 주로 관점과 관계 연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쪽만 집중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적 방법과 기술은 조사론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 보강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정 단계, 그 다음에 계획 기술, 이 계획 기술에 이제 그 단일 사례 분석이 좀 들어가고요. 나머지 내용은 크게 무난합니다. 실천 기술을 보시면 실천과 역할 여기서 보면 중개냐, 옹호냐, 아니면 대변인이냐, 막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뭐 조정자냐. 근데 실천 기술론에도 또 나오고요. 행정론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요 실천과 역할은 사실은 기술론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실천론에서도 나오고 기술론에서도 나오고 지역사회복지론도 나오고 행정론에도 나오더라. 요 개념은 비슷하니까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머지는 크게 큰 문제 없고요. 여기서 모델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모델 같은 경우도 그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정신역동 모델 같은 건 프로이드 그 영역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 인행사에서는 개념적인 내용이었다면 여기서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 파악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대상 실천 기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가족 대상 실천 기법 같은 경우는 가족에 관한 거는 또 인행사에서도 한번 나오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또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복지론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가 뭐냐 이거 자꾸 물어보는 개념이 많고요.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영국이 주관하고요. 미국은 거의 안 나와요. 정책론에서 미국이 좀 덜 거론되긴 하는데 지역사회 역사에서는 우리나라나 영국, 특히 영국이 잘 나오더라. 주요 이론, 주요 이론하고 모델이 이제 섞여서 나오는데 이것도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또 역할 있죠.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그 실천론에서, 실천 기술론에서도 이게 또 중복이 돼요. 그래서 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과목이 중복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개지만 6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좀 보시고요. 정책론 같은 경우는 정책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고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가 어쩌다가 나오긴 하는데 뭐 주로 영국 아니면 복지국가의 위기 쪽이 좀 자주 나옵니다. 발달 이론하고 이제 정책 결정 이론이 나오는데 이 정책 결정의 분석 틀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좀 개념 좀 파악하셔야 되고 이제 요약집 주로 많이 보셔야 되고요. 발달 이론은 읽어보시면 별거 아닌데 어, 저기랑 헷갈리죠. 행정 지역사회 복지론하고 좀 헷갈려요. 그게 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보시면 또 이제 사회보장, 빈곤, 공공부조, 사회보험이 쭉 나오죠. 여기는 정책론인데 요 5부터 8까지는 법제론하고 중복돼요. 많이 중복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복되긴 하지만 빈곤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책론 특이사항이니까 거기 빈곤 쪽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빈곤은 다른 데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여기서는 이제 중복돼서 법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현장에서 실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론 같은 경우는 조직 이론, 이 조직 이론이나 구조화 이게 좀 많이 나오고요. 기획 기법 같은 경우도 어쩌다가 한두 번씩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리더십 이론. 여기서 이론이 하도 많으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이게 조직 이론이다, 리더십 이론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이론에 대해서 특징이 뭐냐 그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및 재정은 사실 법제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되고요. 사회복지 법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 여기서 법원이라 얘기하는 건 법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법원, 그다음에 법률 조례 제정 과정. 법률 및 조례 제정 과정은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요. 그다음 사회복지법의 체계가 헌법부터 법에까지, 법률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 문제가 풀려요. 그다음에 보시면 사회보장법과 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이 이 법제론에서 거의 60% 정도 시험 문제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 보장법 내용이 거의 중복돼서 나오긴 하는데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 4대 보험 있죠? 4대 보험 내용이 이제 하나씩 한두 문제씩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은 보장기본법부터 사회복지사업법까지 그 내용이 주가 됩니다. 나머지는 보조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공공보조법은 상대적으로 좀 보험법보단 조금 나오고 나머지 사회서비스법은요.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틀려달라고 내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엔 내지 않았던 영역 아니면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법 같은 경우도 어쩌다 한두 문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도 어쩌다가 한두 문제, 시사적으로 좀 알고 있냐 이 정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법부터 사회복지 사업법까지가 튼튼히 있어야 된다. 요 기본 내용이 있으면 뒤에 5번 보장보험법하고 공공부조법이 자동으로 풀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지문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개 법을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은요, 공부 시간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6개월 하겠다. 지쳐서 못해, 나중에. 체력이 안 따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하겠다. 여유있게 하면 되겠지. 1년 동안 나태해집니다. 그냥 짧게 굵고 짧게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2급 공부하셨잖아요. 기본서는 그걸로 해도 충분합니다. 수험서 별도로 안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수험서 내용 자체도 그렇게 특이하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 기본서를 많이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것도 중요한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좀 불편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냐? 요약집 갖고 전체 흐름을 쫙 읽으십시오. 제가 만든 요약집은 기존의 기출문제를 다 요약한 거예요. 요약해가지고 말을 좀 풀어 쓰긴 한 건데 기본적으로 요 문장이 기출문제로 많이 출제되더라 해서 그 문장을 넣어가지고 시험 위주로만 했습니다. 학문적 위주를 많이 뺐어요. 그래서 요약집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기본서 내용을 펼쳐셔가지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요약집에서는 자세한 설명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단답식으로 해서 시험에 나온 지문 위주로 해서 문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요약집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약집 내용은 암기보다는 눈에 익히시는 거예요. 쭉 익혀서 머릿속에 흐름을 익히시는 거고 기출 문제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출 문제는 푸시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시는 거예요. 왜? 푸시면은 하루 종일 걸려요. 200문제 보시잖아요. 아침 9시부터 시험 문제 푸셔가지고 6시까지 시험 문제 푸셔야 돼요. 그럼 지쳐서 못합니다. 그냥 자주 읽어가지고 눈에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다. 그냥 읽어서 익혀라. 그래서 세부 내용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학원에서 기출문제집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집도 많이 나오죠. 시간 낭비입니다. 제 경험상. 왜? 그거 풀다가 시간 다 가서 나중에 실질적인 공부가 안 돼요. 차라리 그거는 시험 마지막 보시면 시험 5일 전에 기존의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예상 문제집 있죠?
그거 하나 대충 보시면 돼요. 그거는 풀어서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시험 당일 시간 조정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감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맞춘다 못 맞춘다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감 익히기 위해서 기출문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고 기출문제 해설지 같이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되는데 단점이 또 있어요. 기출문제만 열심히 읽으시면 지엽적인 지식은 딱 쌓이는데 전반적 흐름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약서로 전체 흐름 다 보시고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요약서로 흐름만 보시고 기출문제를 어디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그리고 기출문제 요약집 보시면 몇 년도에 기출됐다는 게 쭉쭉쭉 나와요. 그럼 최근에는 이만큼 이쪽 분야에서 강조되는 분야가 여기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요령인데 시험 당일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라. 이 얘기는 뭐냐? 계산 문제 내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 나와요. 뭐 3-4년에 한 번 정도씩 계산 문제 나오고요. 판례 나와요. 그럼 이거 푸신다고 시간 다 보내시는데 판례는 의외로 쉬워요. 왜?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내용이 숙지하고 계시면 판례는 쉽게 풀리는데 계산 문제는 난해한 문제들이 있고 시간 버리는 문제가 많아요. 계산 문제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찍으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맞겠다 그러면은 시험 다 끝나고 한 2-3분 여유 있네. 그럼 그때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게 낫지. 그걸 무조건 푸신다. 계산 문제 푸는데 2-3분 걸리면 세 문제 못 푼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고 판례는 사회보장법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법, 사회보장급여법 이 세 개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판례 보시면 되고 실무적인 내용이나 뭐 기존 교재에서 벗어난 내용이 나왔다. 과감히 포기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제가 아는 문제 실수로 틀리는 걸 고치는 게 더 빠릅니다.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 알았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합격, 불합격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익숙한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시간이 남았다. 그때 하시는 게 나아요. 제 경험상 시간 안 남아요. 거의 3분의 2 풀었는데 3분의 1 남았는데 10분 남았다는 경우가 막 찍어 가지고 제출한 경우도 많아요. 전문 시험 볼 때. 그래서 그런 거는 하셔야 되겠다. 자,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의지가 또 중요합니다. 의지가 3개월 정도 하셔야겠다. 바싹 해야겠다. 주말 반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술자리 가시고 회식 가시고 직장일 하시다 보면 3개월이 1개월도 안 돼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읽고 많이 눈이 익히고 그 다음에 이해해라. 이해는 기본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책을 갖고 이해하시면 양은 많아지지만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시험 문제 풀 때는 지문 하나 정도 풀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느끼시는 방법은 요약집 보시고 기출문제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면 나중에 풀어보시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감을 익히실 거예요. A4 한 장 외우시면 지문 한 장 딸랑 나와요. 그러니까 요약집으로 열심히 눈에 익히시는 게 더 간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했다고 자격증 나온 거 아니에요. 합격했던 증명서 갖고 여러분들이 성적 증명서, 그다음에 졸업 증명서 이거 다 사회복지 협회 자격센터에다 제출해서 심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받으시는 거지 필기시험 합격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류도 꼭 챙기셔야 되고요. 챙기실 때 수수료 10,000원이에요. 법에 10,000원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자격 심사할 때 10,000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필기시험 합격했으니까 자격증 나오겠지. 큰 오산이세요. 그거는 아니고 관련 서류 챙겨가지고 제출하신 다음에 심사 받으셔서 그 다음에 자격증을 수여 받으시면 됩니다. 자격증 A4 한 장으로 나와요. 그 어떤 상가 같은 데 보면 A4 한 장은 영업증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A4 수첩형으로 안 나오고 A4 한 장 크게 나오니까 그거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